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내 다리는 한계가 없다입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5톤 트럭에 깔리는 끔찍한 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를 잃은 유튜버 박찬종님의 이야기인데요. 여전히 또렷이 기억하는 사고의 순간부터 장애를 가지게 된 후 달라진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과 좌절까지 그는 지독하리만큼 솔직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양말짝을 맞추지 않아도 돼서 좋다고 말하는 저자의 위트에 장애라는 것에 대해 또는 일상의 행복과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은 무거웠던 시선을 내려놓게도 되는데요. 지금은 장애인 사이클 선수가 되어 패럴림픽 금메달을 꿈꾼다는 그의 생기 가득한 포부가 멋있고 놀랍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일상 가운데 산다는 것에 대해 환기가 필요하신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책, 내 다리는 한계가 없다. 여운의 목소리로 잠시 만나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내 다리는 한계가 없다. 박찬종 지음. 출판 현대지성. 사고의 순간.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오후 5시 40분경. 퇴근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1층에 보관해둔 자전거를 끌고 왔다. 딸깍 클릿을 끼우고 집으로 힘차게 출발했다. 집까지의 거리는 20km. 출퇴근 시간, 시와공단의 엄청난 교통체증을 고려하면 차로는 1시간 10분, 자전거로는 45분이 걸리는 거리다. 처음에 인천에서 안산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는 말에 회사 사람들은 그러다 지쳐 쓰러지는 거 아니냐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1년 넘게 매일 건강하게 출퇴근하는 모습에 어느새 자전거 출퇴근에 동참하는 직원까지 생겨졌다. 자전거 출퇴근은 교통체증에서 벗어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좋았고 무엇보다도 퇴근하는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자연스레 스트레스가 풀려 회사에서의 화를 집으로 가져오지 않을 수 있었다. 평범한 날과 다름없었던 그날, 나는 3차선 우측을 자전거로 달리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해 오는 차가 있더라도 위험하지 않았다. 2차선에 폐기물 탱크를 실은 5톤 트럭이 있는 것을 힐끗 보았다. 잠시 후 트럭은 방향을 바꾸어 내 쪽으로 달려왔고 멈추지 않고 3차선을 지나 인도까지 순식간에 돌진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퉁! 트럭이 왼쪽에서 내 몸을 치었다. 그 순간 나 자신이 너무나도 가볍게 느껴졌다. 힘없이 자전거에서 나가 떨어지며 앞으로 굴렀다. 구르면서 살벌하게 깨져 있는 아스팔트와 나지막한 오르막길이 눈에 들어왔다. 트럭은 멈추지 않았다. 내 시야를 가리기 시작했고 결국 내 몸을 덮쳤다. 나를 친 것을 모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그 순간 엄청난 소리와 함께 트럭 아래와 아스팔트 사이에 몸이 비벼지며 구르기 시작했다. 사포같이 거친 아스팔트에 피부가 쓸려 나갔다. 트럭이 오르막을 오르기 시작하면서는 어딘가에 덜컥 몸이 걸리더니 이내 내 몸은 하늘을 보고 있었고 그대로 드득드득 더 끌려갔다. 자전거가 트럭 뒷바퀴에 말려 들어간 후에야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트럭이 멈추었다. 나는 살아있는 것일까? 아직 죽지 않은 뇌가 감각기관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해석하고 있는 것일 뿐일까? 목이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움직이는 오른손을 목에 가져가 보니 헬멧끈이 목을 강하게 조이고 있었다.
한 모금의 숨을 갈구하며 간신히 끈을 풀었다. 우지끈 헬멧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약간의 호흡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알 수 없는 구조물에 가슴이 강하게 눌려 있어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평소 호흡량의 10분의 1 정도만 할딱할딱 얕게 쉴 수 있을 뿐이었다. 가슴 위에 놓인 왼팔을 빼서 조금이라도 더 숨을 쉬고 싶었으나 꽉 끼어버린 왼팔은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고 손의 감각도 전해지지 않았다. 왼쪽 눈은 보이지 않았고 오른쪽 눈에는 조금 전까지 달리고 있었던 아스팔트 길과 커다란 트럭 바퀴가 보였다.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 악, 악, 악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다. 숨이 짧아 길게 소리칠 수가 없었다. 트럭은 계속해서 무서운 소리를 냈다. 구동축의 왼쪽 등과 어깨가 닿아 계속 문질러지고 있었다. 곧 트럭 기사가 나를 발견했다. 어떻게 사람이 깔렸어요? 숨이 차서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었다. 훗, 훗, 훗. 숨을 가쁘게 쉬며 오른쪽 눈을 껌뻑이는데 영지만 생각났다. 우리 예쁜 영지. 영지 얼굴, 영지 미소, 장난스러운 영지, 영지 웃음소리. 영지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곧 영지 퇴근 시간인데 영지는 내가 자전거 타고 집에 가고 있을 줄 알 텐데 나는 여기 이렇게 트럭 밑에 누워서 죽는구나. 32살이면 죽기에는 참 아깝다. 영지랑 결혼도 해야 되는데 혼인신고도 이미 했는데 괜히 내가 발목을 잡았나? 이렇게 끝날 줄 몰랐네. 영지랑 결혼하고 싶은데 나 영지랑 내년에 결혼식 해야 되는데. 빨리 와주세요. 지금 트럭 밑에 사람이 여기 시와오다 어디 앞이에요. 지금 사람이 트럭에. 사람들이 주소로 잘 안 쓰는 공장 번호를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아저씨도 이쪽 사람인가 보다. 매일같이 지나가다 봤을 수도 있는 사이인데 오늘은 나를 이렇게 밟아서 죽였네. 많이 놀랐나 보다. 이 퇴근길 교통정체에 구조대가 날 구하러 올 수 있을까? 난 금방 숨이 차서 죽을 텐데. 점점 더 호흡이 가빠졌다. 무서운 트럭 소리는 요란하게도 이어졌다. 영지 생각을 계속했다. 미안해. 트럭 기사가 밑으로 기어들어왔다. 절규하면서 손을 뻗어 나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다. 내 손이 있던 곳에는 피가 잠방잠방했다. 미안해요. 많이 아프죠? 미안해요. 어떡해. 살려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의 따뜻한 손은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었고 죽을 사람을 눈앞에 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느껴졌다. 이 사람도 평생 죄책감이 크겠구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잘못 만났네요. 괜찮아요. 마지막에 손잡아줘서 힘이 되었어요. 저 멀리서 앰뷸런스 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호흡은 점점 더 얕아져서 희미한 앰뷸런스 소리가 가까이 오기 전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시야가 흐려지며 의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구조되기 전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을 감으면 영지의 웃는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고 눈을 뜨면 트럭 바퀴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을 감아야 하는 걸까? 떠야 하는 걸까?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와중에 앰뷸런스 소리가 가까워졌고 문이 열리더니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부산스러웠다. 뒤에서 몇 개의 손이 들어와 내 등을 만졌다. 시동 꺼요. 트럭 시동 꺼요. 누군가 소리치자 끊임없이 들려오던 무서운 소리가 멈추었고
왼쪽 등과 어깨를 계속해서 문지르던 구동축도 회전을 멈추었다. 구조대원들이 부산이 뛰어다니는 동안에도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다. 지금 정신을 잃으면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나 구조되면 살 수 있는 상태일까? 나 5월에 영지랑 결혼해야 되는데. 벼랑간 흐릿한 시야에 큰 쪽가위 같은 것이 들어왔다. 쪽가위 밑에 나무 블록을 2개 받치고는 입을 쩍 벌리니 갑자기 숨이 트였다. 온몸이 부서지는 통증과 함께 지금껏 마셔본 적 없는 가장 맑은 공기가 폐 끝까지 들어왔다. 내 등을 만지던 손들이 나를 강하게 움켜쥐고 뒤로 끄집어냈다. 나는 하늘을 본 채로 눕혀졌다. 여러 손들이 나를 더듬으며 다친 곳을 찾고 옷을 자르고 소지품을 정리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원한 바람이 맨살에 닿으니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앰뷸런스로 옮겨져 인적 사항에 대해 대답하는데 콧물이 가득 차서 말하기가 힘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코피였다. 보호자 인적사항 말할 수 있어요? 윤영지요. 전화번호 말할 수 있어요? 662.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제 아내예요. 영지는 겁이 많고 눈물이 많아서 구조대원에게 사고 소식을 듣는 것보다 나한테 듣게 하고 싶었는데 손가락 한 개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중에 영지에게 들었는데 구조대원이 전화를 끊기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은 목소리로 잠깐만요. 영지야, 나 괜찮으니까 병원으로 천천히 와 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기억이 없다. 앰뷸런스가 출발했다. 퇴근 시간 안산역을 지나야 하는 앰뷸런스는 느리고 험하게 달렸다. 믿을 수 없이 추웠고 잠이 쏟아졌다. 왼편에 앉은 응급구조사가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나를 부르고 말을 걸고 토닥였다. 앰뷸런스는 가까운 신안산대학교로 들어갔다. 창밖에서 굉음이 들려와 헬기가 도착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애 처음 타보는 헬기인데 천장밖에 안 보였고 대각선으로 누워 타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았다. 앰뷸런스와 다르게 헬기는 아주 부드럽게 뜨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게 비행했다. 구조대원이 어디론가 내 상태를 보고했다. 왼쪽 무릎 아래와 발목에 개방형 골절이 있다고 했다. 구조 직후 목에 채워진 경추보호대 때문에 내 몸 상태를 전혀 볼 수가 없었던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정강이 뼈가 부러졌고 뼈가 보이는구나. 당분간은 걷기 힘들겠다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사진으로 보게 된 내 다리는 무릎 아래로는 그냥 발가락이 달린 토마토 피자였다. 짧은 비행 후 헬기는 수원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에 도착했다. 다리를 절단하다. 병원에 입원한 지 나흘이 지나고 마침내 수술 시간이 되었다. 병동 간호사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보조원분들이 침상을 밀어 수술실로 데려갔다. 어머니와 말없이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눈 후 수술 대기실로 들어갔다.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수술 대기실에 누워 수술을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후 정형외과 교수님이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했다. 바로 절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오염되고 괴사된 조직들을 최대한 제거해서 다리를 살리기 위한 시도를 해보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절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절단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척도 점수가 7점이 넘으면 이런저런 시도 끝에 결국은 절단을 하게 되는데
나는 지금 9점이 넘어 절단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했다. 수술실에서 호흡기를 차기 전에 퍼뜩 정신이 들어 급하게 교수님을 불렀다.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교수님, 저 내년 5월에 결혼식이 있는데 걸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술방이 추워서인지 불안감에 겁이 들어서인지 목소리가 몹시도 떨렸다. 그럼요. 분명히 걸어 들어가실 겁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답했다. 옅은 미소를 띤 교수님의 표정은 경이로울 정도로 신뢰감이 들었다. 좋아. 지금의 난 그거면 충분해. 곧 호흡기가 채워지고 간호사 선생님이 산소예요. 편하게 호흡하세요. 라고 설명하는 소리에 수술이 시작되려는 찰나 머리맡에서 수술을 준비하던 레지던트 선생님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앰퓨테이션이야? 아니요, 디브라이드먼트예요. 조금 전 교수님 설명대로 절단 수술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게 맞구나. 최대한 다리를 살려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구나 하는 믿음 속에서 곧 마취약이 주입되고 정신을 잃었다. 회복실에서 엄청난 고통에 사무치며 정신이 들었다. 똑바로 의식이 들기 전부터 이미 내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와, 평생 다리가 잘린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제발 누군가 와서 나를 구해주었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뭐라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지나가는 간호사 선생님께 다리 상태를 물으니 무릎에서 절단을 했다고 한다. 결국은 절단을 했구나. 곧이어 다른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와 내게 물었다. 환자분 무통주사 신청하셨어요? 네, 수술 대기실에서 서명했는데. 아, 네, 그러면 지금 조지해서 가져올게요. 정말 알고 있는 모든 욕을 다 하고 싶었다. 다리를 잘라놓고 무통주사는 미리 준비해놨어야 하는 거 아닌가? 화타가 상처를 째고 고름을 빼내는 동안 태평하게 바둑을 두었다던 천하의 관우도 다리를 잘랐으면 울면서 무통주사를 놔달라고 졸랐을 것이다. 그렇게 10여 분 정도 더 다리가 잘린 고통을 만끽한 후 무통주사가 투입되었고 미칠 듯한 고통에서 약간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조금 안정된 후에는 병실로 이동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동 8층에 내리자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와 마주치자마자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슬퍼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시면에 빠져들 것만 같아서 괜히 핀잔을 놓았다. 괜찮으니까 울지 마요. 병실로 들어간 후부터는 또다시 고통과 시간의 방에서 지냈다. 나는 그날 다리를 잃고서 멘탈이 무너졌을까? 아니다. 다리가 절단되었다는 현실에 슬퍼할 정신조차 없었다. 절단되고 없는 다리는 분명히 거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릎과 발목뼈가 부러진 느낌은 지독히도 생생하게 지속되었다. 체온과 혈압이 널뛰기를 하고 피부가 다 벗겨져 버린 엉덩이와 등으로 누워 있어야 하는 신세. 식사 시간이면 마약성 진통제를 추가로 먹고 억지로 상체를 일으켜야 했다. 움직일 수가 없어 어머니가 떠먹여주는 음식을 먹고 고통에 이를 악물고 부들부들 떨다가 진이 빠져 잠에 들었다. 잠에 들려는 노력은 따로 하지 않았다. 어차피 잠을 못 이룰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체력이 빠져 자연스럽게 잠들 터였다. 꿈을 꾸었다. 예전에도 자주 꾸었던 꿈인데 자유롭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르기도 하는 꿈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잔인한 악몽으로 바뀌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마다
발목이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부러졌고 그 고통이 너무 생생했다. 그러면서도 꿈속에 나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또다시 높은 곳을 기어올라 뛰어내렸고 그럴 때마다 다시 발목이 부러졌다.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서 잘린 다리를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었다. 한참을 앓다가 늦은 새벽에나 잠들었고 다음 꿈에서는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를 느꼈다. 이를 딱딱 부딪히며 잠에서 깼다. 엄마, 추워요. 불편한 보호자용 간이 침상에서 웅크리고 주무시던 어머니는 내 한마디 말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불을 덮어주셨다. 엄마, 아직도 추워요. 어머니는 당신이 덮던 이불도 나에게 덮어주셨고 효자는 그렇게 잠이 들었다. 또 꿈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지독하게 무더운 날씨에 자전거를 타고 급경사 오르막을 오르는 꿈이었다. 이글이글 달아오른 아스팔트의 열기가 고스란히 느껴졌고 목이 타는 듯이 말랐다. 그러다 벼랑간 침상에서 눈을 떴는데 누군가 내 침상에 끓는 물을 붓고 침대 밑에서 불을 지르고 있었다. 비명을 지르며 진짜로 잠에서 깼다. 꿈속의 꿈이었다. 온몸에서 열이 펄펄 끓었고 옷과 이불이 모두 땀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꿈과 현실이 구별되지 않아 다시 꿈을 꾸기가 너무 무서웠다. 그렇게 앉은 채로 아침을 맞이했다. 연락하는 마음 대 연락하지 않는 마음. 고통에 가득 찬 병상 위에서의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현실 세계의 시간은 나와 상관없이 잘도 흘러가고 있었다. 금요일 퇴근 시간에 사고를 겪은 후 월요일 출근 시간이 되기 전에 회사에 연락해야 했고 함께 근무하던 연구소 직원분들에게는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인 듯 싶었다. 도맡아 응대하던 연구 의뢰처에도 더 이상 내가 일을 맡을 수 없음을 알려야 했다. 당시에는 다리를 절단하기 전이라서 회사의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되었다고만 전했다. 친한 친구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도 사고 소식을 전했다. 주말에 함께 자전거를 타기로 약속했던 사람들에게도 소식을 알렸다. 친구가 큰 사고를 당했고 심지어 다리를 절단했다는 소식은 말하는 입장에서도 듣는 입장에서도 함부로 꺼내기 어려운 것이었다.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고 듣는 사람들도 조심조심 말을 아꼈다. 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구독자 수 7만 명의 유튜버가 어떻게 되었다더라 하는 자극적인 가십이 퍼지는 것은 걷잡을 수도 없었다. 모두가 쉬쉬하지만 이미 밖에서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고 소식을 전하는 것에 마음이 열리게 된 계기는 제임스와 티미의 연락이었다. 사고로 사랑하는 친구와 친형을 잃은 뼈아픈 경험이 있는 이들은 내가 겪은 큰 사고 소식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사고 이후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깨워주었다. 어쨌든 삶은 계속된다. 그간 나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는 있었지만 사고 이후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괜찮아질 거야. 우린 다시 스포츠도 함께 할 거고. 나는 널 친구로 두어서 감사해. 삶은 전과 달라지겠지만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다움은 항상 있기 마련이야. 제임스 형이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함께 스포츠를 할 것이라는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의족을 차고 겨우 걷는 것 말고 내가 이 몸으로 뭘 할 수 있지? 한국인보다 더 정이 많은 영국인 티미 형은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앞으로 병원에서 몇 달 있을 테니 자신의 스페인어 인터넷 강의 계정을 공유해 주겠다고 했다. 또한 힘들 테니 푹 쉬라는 말 대신 앞으로 심심할 테니 언제든지 특히 영국인 낮 시간인 새벽에 카톡하라고 했다. 사고가 아무렇지 않은 일인 것처럼 대하는 티미와의 대화는 상당한 충격 상태에 있던 내 정신을 점차 일상으로 돌려놓았다. 보너스로 이번 기간 동안 영어가 많이 늘었다. 일주일 후 더 이상 다리 절단 모 유튜버로 유명해지기 전에 내 상태를 정리해 의지를 보여줄 용기가 생겼다. 여러 번의 퇴고 끝에 SNS에 게시물을 남겼다. 다음 날은 세상이 뒤집어진 듯했다. 사고 소식을 알린 뒤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전화가 왔다. 게시물에는 수천 개의 좋아요와 수백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은 나보다 더 안타까워했고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혹은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말해주는 분들이 많아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 사고가 가십거리로 소비되고 있을 것이라고 낙담했지만 사실을 공연히 알리고 나니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어 넘치는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한동안 영상 업로드가 뜸해지면서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에 대한 부채감이 컸다. 나 스스로를 퇴물 유튜버라고 지칭할 정도로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는 것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웠다. 한창 영상을 올리고 활동할 때도 별로 와닿지 않았던 인플루언서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되었다. 다년간의 유튜브 활동으로 생긴 믿음인 관심과 사랑은 다르며 대중은 절대 유튜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다시 돌아온 금요일 퇴근한 영지가 어머니와 보호자 교대를 하고 병실로 들어왔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인천의 우리 집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하셨다. 10분간의 중환자실 면회 이후 처음으로 영지를 보니 새삼 살아있는 게 감사했다. 병실 복도에서 밀린 수다를 떨었다. 영지는 내가 예전보다 더 크게 웃는다고 했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에 절어서가 아니라 죽음을 경험한 이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두자. 이제 다리가 하나 없는 것은 나의 특징이다. 방송인이자 유튜버인 조나단은 흑인으로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며 주변 친구들이 자신의 인종적 특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해하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래서 인종차별적 문제를 웃음으로 승화한 형태의 개그를 던지기 시작했더니 분위기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한다. 이런 개그는 방심하고 웃었다간 인종차별자로 몰린 위험이 있어 암살 개그라고 한다. 다리가 없으니 주변 사람들이 내 몸에 대해 언급하기 어려워하고 내 눈치를 살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내 다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친근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고 선을 모르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들에게는 똑같이 대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다리에 대해 언급하기 불편해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일단 나는 목숨을 구한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에너지로 빨리 이겨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다리가 하나 없는 것은 나의 특징이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시 다리가 자라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루한 고통 속에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병상에 마주 앉아 어머니와 점심을 먹던 나는 문득 말을 꺼냈다.
엄마, 그러고 보니까 저 무지 외반증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아, 무지 외반증이 있었어? 어디 봐. 아니, 이제 없다고요. 황당해하는 표정과 함께 어머니가 풋 웃음을 지었다. 사고 후 처음으로 보는 웃음이었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없이 밥만 먹던 무거운 분위기가 한 번에 환기되었다. 성공적이었다. 이로써 나의 암살 개그는 계속되었다. 엄마, 저 실내화 좀 사다 주세요. 그리고 병동에서 오른발 자른 사람 찾아주세요. 슈메이트하게. 암살 개그는 곧 어머니를 넘어서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졌다. 병동에서 체중을 쟀던 날은 간호사 선생님에게 암살 개그의 표창을 날렸다. 박찬종님, 81kg 나왔는데 맞으세요? 평소랑 비슷하세요? 다리 하나가 3kg 정도 되나요? 그럼 맞아요. 티미 형은 양말 모양의 패드가 있는 저주파 마사지기 사진을 보내주며 통증 완화에 좋으니 필요하면 나에게 보내주겠다고 했다. 티미 형에게도 표창을 날렸다.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그거 발 2개 있어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발이 하나뿐인디. 티미 형은 내 생각보다 더 큰 사람이었다. 어차피 남은 평생 신발 2짝을 사야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친구에게 이런 걸로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었다. 영지는 이런 나에게 금방 적응했다. 어느 날 영지에게 카톡 하나가 왔다. 오빠, 이거 봐라. 오빠 친구야. 영지가 보낸 사진엔 아름다운 홍학 한 마리가 한 다리로 서 있었다. 내가 의족이 없지 의지가 없냐? 엔진 하나가 꺼졌지만 놀랍게도 나에겐 하나의 엔진이 더 남아 있었다. 바로 오른쪽 다리였다. 좀 더 천천히 달리면 되겠지. 병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것이 신세 한탄이다. 나는 오히려 새 자전거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감을 없애기 위해 더 자전거에 매달렸던 것 같다. 20살 여름 취미로 자전거를 시작한 이후로 단 한순간도 내 자전거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5톤 트럭에 말려 들어간 내 자전거는 한동안 사고 현장에 방치되어 있다가 트럭 기사가 고물상에 넘겼다고 했다. 불쌍한 내 캐논데일 자전거는 마음속에 묻고 새로운 자전거를 탐색했다. 지금까지는 쭉 고성능 레이싱 바이크를 탔는데 이제는 한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니 힘 전달이 좋은 단단한 프레임은 성능을 발휘하기 힘들 것 같았다. 앞으로 다시 자전거를 탄다고 해도 한강 마실 수준일 것 같아서 영지랑 편안한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자전거를 주로 찾아보았다. 사이즈가 맞는 신품 자전거는 찾을 수 없어서 중고 장터를 뒤지던 중 못 말리는 자덕인 나는 잘 빠진 TT 자전거를 발견하고 말았다. TT 자전거는 일정 구간을 최단 시간에 주파하는 독주 경기나 장거리를 혼자서 달리는 철인 3종 경기에 주로 사용한다. 불편하더라도 몸은 최대한 우겨 넣어 공기 저항을 줄여서 기록을 단 0.1초라도 단축하는 목적을 지닌 자전거다. 가격이 비싸고 라이딩 자세가 불편해서 범용성은 매우 낮다. 전문 철인 3종 선수나 목적에 따라 여러 대의 자전거를 갖고 있는 이들이 독주대회 출전용으로 들이곤 한다. 사실 지금의 나에겐 매우 어울리지 않는 자전거이고 척추 골절과 어깨 부상 때문에 핸들도 제대로 잡지 못할 가능성이 컸지만 이거 하나 사두면 타고 싶은 마음에 재활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지 않을까 하는
매우 합리적인 논거가 만들어졌다. 걷고 뛰는 것이 내 목표라면 나중에 듀애슬론 경기에 출전할 때 사용하면 든든하지 않겠어? 영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전거를 사겠다고 했더니 영지는 누구나 예상 가능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마음 약한 영지는 이내 허락해 주었고 나는 당장 판매자에게 연락해 구매 의사를 알렸다. 중고로 구매하는 자전거는 제품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내가 다리 없는 채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외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퀵 서비스로 받아 병원에서 자전거를 확인하기로 했다. 자전거를 받기로 한 날이 되고 퀵 기사님께 전화가 왔다. 네네, 신관 1층 주차장에 계시면 제가 나갈게요. 눈이 오는 날이었다. 나는 휠체어를 밀어 주차장으로 나갔다. 상상도 못했던 수령인의 정체에 퀵서비스 기사님은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자전거를 배송하러 왔는데 다리가 없는 사람이 나오다니.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자전거인에게 뉴 바이크 데이는 너무 신나는 날이다. 꼼꼼히 자전거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복을 입은 채로 자전거 위에 올라타 사진 한 장을 찍어 SNS에 올렸다. 내가 의족만 생기면 꼭 다시 이 자전거를 타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한 줄의 메시지도 남겼다. 내가 의족이 없지 의지가 없냐? 다음 날 처음 사고 소식을 공유했을 때보다 더 크게 세상이 뒤집어진 듯했다. 핸드폰 알림이 멈추질 않았다. 몇만 건의 좋아요가 눌렸고 온갖 커뮤니티에 내 글의 캡처본이 돌았다. 덕분에 초등학교 이후 잃어버렸던 소중한 친구 2명을 찾아 지금까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중고를 샀는데도 내가 산 브랜드의 대표님에게서 전화가 왔고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감독님에게도 메시지가 왔다. 급하게 찍은 사진 한 장이었지만 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은 상태이고 앞으로도 힘차게 전진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도 변곡점이 되었던 게시물이다.